자, 12월 26일, 이번 주 수업이 없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과제를 내줬고요. 그것을 해설하는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 저녁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다들 재밌게 노셨습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강의만 지금 보고 계신 학생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번 주 과제로 받았던 이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고 그러고 해설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모의고사라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는 총 45문제를 8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5문제를 80분 동안 풀게 되니까 한 문제당 1분 40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1분 40초가 그냥 1분 40초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시문도 읽어야 되고 문제를 푸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평균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만 순수하게 놓고 풀 때는 1분 안쪽에서 한 문제씩은 풀어야 된다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험을 본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절반도 손을 못 댔을 거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도 저하고 꾸준히 모의고사 연습을 해봤던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조금 남던가 정도고, 아마 처음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 친구들이라면 이 2학년 학생들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이게 뭔 도구 소리일까? 라는 내용으로 글이 읽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봤을 법한 문제들 위주로 아주 간단한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연습했던 문제는요, 2025년도 10월 고1 전국 연합평가 문제입니다. 자, 중학교 시험이랑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시험에서 90점을 맞았다. 물론 잘한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겠죠? 난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100점 맞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부 다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좀 다릅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시험의 흐름은요, 전국의 4%예요. 모의고사 이게 1등급이죠. 1등급이 4%가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여러분들 한 반에 30명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1등입니다. 자, 1등이 몇 점인 시험일까요? 1등이 91점 정도 맞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등급이라고 얘기하는 2등급이면 11%죠. 자, 그럼 여러분 반에서 3등은 몇 점 정도 맞아야 될까요? 82점입니다. 자, 80점만 맞아도 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반에서 3등, 4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어떤 반은 공부를 잘하는 반도 있겠지만, 따라서 이 시험을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틀리는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지 마음도 편하고 공부할 의욕도 생기실 겁니다. 나는 왜 100점을 못 맞을까라는 고민으로 하시면 공부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전부 해설해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가봅니다. 자, 그래도 맨 앞에 있는 1번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자, 1번서부터 3번에 나와 있는 문제 빠르게 확인하고 하죠. 자, 이런 식의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화법 문제라 그럽니다. 즉, 어떻게 말하고 그것을 잘 듣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하죠. 이건 뭔가를 다른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작정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글의 유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하고 강연과 발표하는 것의 중요한 점은 뭘까요?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서서 아무 표정 없이 여러분에게 AI가 읽어드리는 대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게 이 1번서부터 3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배웠을 거죠. 자, 제 표정이나 이런 몸짓이나 손짓 같은 것들을 뭐라 그러죠? 예,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의 빠르기 아니면 여기서와 같이 목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은 표현이라고 하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예, 이게 자꾸 마이크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얼굴을 화면에다 갖다 들이박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면서 하실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뭘 잡으셔야 되느냐. 자, 제가 발표라는 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지금은 제가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 학생들하고 지금 같이 소통하는 척 하면서 수업을 하지만 발표라는 건 뭐예요? 상대와의 반응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지점, 어떻게 관객들과 하는가에 관한 걸 묻는 게 하나 또 나올 거고요.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거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예. 바로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셔야 돼요. 자, 발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합니까? 예. 어떤 그림을 사용하느냐, 어떤 영상 자료를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매치시켜 보는 문제들을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준비할 때 말하기 단원, 듣기 단원, 발표하기 단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공감하며 말하기에서 배웠던 비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인 표현들 사용될 거고요. 예, 이런 것들 잘 한번 보고서 가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아끼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에 대해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거입니다. 이 강연은요, 오늘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거 다음 거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 대화의 원리인데요. 저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상대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니까 밑줄 그으면서 읽으세요. 상대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맥락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 잠깐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 고맥락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뒤에 알고 계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게 뭐예요? 몰라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자, 이게 바로 관객과 소통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는 분이 많지 않네요. 당연하죠. 자기도 몰랐던 거 얘기하는데 알 수가 없죠. 많지 않네요. 오늘은 고맥락 문화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표의 주제가 뭐라는 거야? 고맥락 문화고, 고맥락 문화는 상대의 뭐를 고려하는 거야? 체면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거래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되셨어야 됩니다. 발표의 주제, 고맥락 문화입니다. 내려오셔서 문화인류학자 홀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가 주고받는 언어 체제는 언어 자체에 나타난 명시적 의미. 자, 명시적이다라는 뜻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오늘 꼭 다시 알아두십시오. 명시적이다. 자, 보일 시자예요. 밝게 보인다. 즉, 뚜렷하게 잘 보인다라면 명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명시적 의미보다 비언어적인 표현, 상황 등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한답니다. 자, 고맥락 문화의 정의 나왔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시적 의미가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나 상황 등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야, 여러분,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에이, 불가능해요. 라고 언어 자체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자, 저한테 좀 체면을 차려, 제 체면을 좀 생겨서 얘기해주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선생님은 결혼 안 하셔도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게 말이야?
라고 어쨌든 저의 체면을 고려해서 너 결혼 못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걸 바로 뭐라 그런다? 고맥락 문화라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명시적 의미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저맥락 문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고맥락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상황 중심적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음식 정성껏 준비하여 손님을 초대하고서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청자는 자신을 반기는 표정과 초대받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자, 반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한번 좀 그어주시고, 저맥락 문화는 아까 뭐라 했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정청자라면 차린 것은 없다라는 말에 주목해 언어적 표현에 드러난 명시적 의미 대화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MBTI 식으로 얘기하면, 예. 이건 뭐야? 저맥락 문화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 중심적 맥락은, 착해. 예,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또 다른 특징은, 자, 이번에는 고맥락 문화의 특징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 자, 상황 중심적,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중요히 생각된다. 그 다음에 관계 중심적이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자가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결 표현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결 표현이라는 말에 보십시오. 종결 표현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에요. 자, 표현입니다. 표현일까요? 표현, 예, 이런 거 바로, 끝을 어떻게 종결 표현에 따라서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평서문이 되기도 하죠. 자, 지금 오늘 날씨가 떨어진 추운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선생님, 예, 히터 좀 틀어주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언어 자체에 메시지를 담겠죠. 근데 고맥락 문화는 뭐에 관계 중심적이에요. 제가 너무 요새 전기세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선생님, 추워서 손에 글씨가 안 써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눈치껏 알아듣고, 아, 알았어. 히터 틀어줄게.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저도 눈치가 없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 그래, 일로 와. 아후, 하고 손을 녹여주려고 하겠죠. 자, 바로 이런 게 저맥락 문화, 맥락, 그 다음에 고맥락 문화 두 가지 중에, 예, 이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나오죠. 예를 들면 창문을 닫아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혹시 춥지 않아? 혹은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의문 혹은 춥지 않아? 혹은 닫아줄 수 있어? 라고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 고맥락 문화. 무슨 중심적? 관계 중심적. 자, 그리고 고맥락 문화에서는 대화와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해서 공손성을 드러내는 높임 표현. 야, 그렇네요. 발달해 있대. 자, 지금까지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된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일상 대화 속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발표의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야?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특징을 찾아보고 관심 갖기를 더 바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까지 발표가 정리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방식이니까 어떠한 순서로 말을 했는지 혹은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질문을 기다려주고 대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 묻는 거예요. 자,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했어요. 요약한 거 없었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총점하는 게 이끌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이 없으시네요. 라고 반응을 살폈단 말이야. 답은 당연히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갑니다.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즉,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는 뭘 뜻해? 정말로 이걸 보고 얘를 만들었다고 살펴야 돼?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강연문을 요약해보면 돼? 예, 요약해보면 이게 돼요. 자, 요약에 반영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해. 그렇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배웠던 거 기억하네요. 얘기했고, 임을 소개하겠어. 예, 그럼 맞고요. 고맥락 문화의 개념을 저맥락 문화와 비교 맞죠. 고맥락 문화의 상황 중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얘기하겠다. 아까 얘가 뭐가 있어서 상황 중심에 있었던 거에서 예, 손님을 초대했을 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맞고요. 고맥락 문화의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자, 장단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장단점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그거의 고맥락이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의 저맥락과 비교를 하는 거였지 장단점을 이야기한 건 없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 발표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다. 기업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 자, 이 문제가 특이합니다. 자, 특이하게 원래는요, 문법 문제가 5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를 뒤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뒤쪽에 보시면, 자, 7번서부터 10번까지가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문법이 5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4문제만 나와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 유형입니다. 요 3번이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 문법을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아직 안 배운 게 당연한 거고요.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배웠습니다. 높임법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내용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 높임법에는 첫 번째, 문장에 누구를 높여주는,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 혹은 부사어를 높여주는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었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어떻게 사용됐어? 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드시다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객체 높임법은 무조건 특수 어휘만 사용이 가능했고요. 상대 높임법은 여러분 맞을래? 요? 까불래? 요? 처럼 끝에 말했던 종결 어미를 가지고 바꿔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요거 굳이 그러면 안 봐도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언니가 동생에게 엄마는 지금 어디 가셨어? 자, 일단은 듣는 청자를 높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는 필요 없어? 상대 높임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부사어도 없어요. 객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엄마야. 엄마는 가다가 아니라 뭐야? 가시어. 그러면 뭐만 사용돼 있어? 주체 높임법만 사용돼 있다고 보시고요. 동생이 형에게 할머니께서 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하신 거니까 역시나 얘도 주체 높임이 사용된 걸로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일단은 요 끝에 요로 끝났어. 그럼 듣는 선생님을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여쭙는 거잖아. 에게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를 높여주는 물어봐도가 아니라 여쭤봐도니까 객체 높임법이 사용돼 있습니다. 3번. 그 다음에 D,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내일 할머니를, 자, 목적어네요. 목적어를 할머니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모시러 가니까 역시나 객체 높임법. 씁니다가 사용됐어요. 씁니다, 뭐뭐 씁니다라는 아주 높여주는, 듣는 상대를 높여주는 표현법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하시었어요. 그럼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법 사용됐고, 이것을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부사를 높여주니까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죠. 자, 5. 2는 주격조사와 특수어휘를 사용했대. 2만 보세요. 주격조사. 선생님께서, 이건 이가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한 건 맞는데, 드리라고라는 특수어휘. 자, 드리라고는 선생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어머니께라는 부사어를 높여주는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1, 2학년 학생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당연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희 학원 내용이 조금, 다른 뭐 학원들 뭐 알 수는 없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도. 쉽진 않아요. 우리 학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일찍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보실까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곧 거 위주로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가,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음운 변동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교체, 두 번째 축약, 세 번째 학, 네 번째 첨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그거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부분은 곧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방학 중에 배울 거고요.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교과서가 달라지면서 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의문체계라는 게 지금 3학년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교과서를 배우는 2학년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자, 여러분, 묻히다부터 가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의문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요. 그러면 디귿 더하기 히읗은 뭐가 됩니까? 티읕이 되죠. 무티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더하기 히읗 1 더하기 1은 1이 됐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사용됐다? 축약이 사용됐다. 그 다음에 무티다. 이 모음 앞에 티읕이 오면 뭘로 바뀝니까? 무치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는 교체도 한번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점점. 자, 털양말 보시겠습니다. 털양말. 자, 얘는 털 더하기 양말이죠. 앞에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단어가 합쳐질 때 반모음이 왔습니다. 야라는. 그러면 뭐가 첨가됩니까? 털양말이 되고요. 이걸 니은 뭐라고 부른다? 첨가라고 부르고요.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리을하고 리을. 자, 리을과 니은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니은 니은이 되든가 리을 리을이 되는 현상이 생기죠. 보통은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그래서 털양말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리을 리을이니까 유음하죠. 결국은 교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털양말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시면 교체와 첨가가 일어났네. 교체 첨가. 그러면 옳은 걸 고르는 문제는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뒤에 거 시간을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배운 내용이죠. 시제 표현입니다. 시제를 나타내주는 사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로 현재를 나타내주는 선어물음이 니은입니다. 근데 이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배웠어요. 언제?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할 때 현재를 나타내주는 선어물음이 니은을 넣어서 는이나 니은을 넣어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했던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자 보세요.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현재 시제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일정하게 뭐 하는 일, 반복되는 일, 혹은 미래에 확실히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보편적 진리, 혹은 역사적 사건을 표현할 때도 쓰인답니다. 자, 그걸 보라는 거야. 자, 열차가 곧 도착한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돼? 미래에 확실한 일, 그 다음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얘는 과학적 사실이니까 보편적 진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은 조만간 훈련을 받는다. 이것도 뭐 미래의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은행나무에서는 매년 이맘때 노랗게 물든다. 얘는 매년 뭐 하는 일이야? 매년 물드는 거니까 반복되는 일인 거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후민정음을 반포한다.
얘는 역사적 사건에 생동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겠죠. 그런데 3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3번을 보세요. 여러분 정답 위주로 얘기하고 가죠. 3번에 보시면 디귿에서 선어말어미 느는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 이게 뭔 뜻일까? 바라시. 말을 하는 순간과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일치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 예, 현재라고 했고요. 그러면 선수들은 조만간 훈련을 받는다? 자, 조만간이라는 부사어에다가 똑바로 치셔야겠죠. 조만간이라는 건 바꾸면 뭐야? 곧. 자, 곧은 일어난 일,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따라서 얘는 현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미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었어야 돼요.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굳이 안 읽어도 되죠, 그러면. 자, 한글 맞춤법 기준이 뭡니까? 표준어를 뭐한 대로 적대? 소리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준다가 되겠습니다. 그거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보시면 표준어의 발음을 형태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건 소리, 즉 그리고 발음과 뭐가 일치할 때, 표기가 일치할 때. 자, 반대로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그럼 얘는 뭐야? 발음과 표기가 뭐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를 뜻하는 단어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너무나 쉽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이걸 틀린 친구 있다라면요,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저에게 오십시오.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중세 국어인데요. 자, 굳이 얘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에는 좀 빠릅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2학년 때 한글 창제 원리 배웠으니까 3번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알 텐데 아직 답이 5번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오늘 제가 이 강의 전부 다 통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자, 지금 몇 분 정도 했을까요? 이게 알 수가 없나요? 에이, 뭐 알아서 되겠죠. 네, 뭐가 계속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비문학 하나 하고 가죠. 비문학. 그럼 비문학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런 좀 경제 제시문이에요. 자, 경제 제시문 같은 경우는 용어의 개념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러분 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문단을 보시게 된다라면 굳이 왜 저렇게 나눠놨을까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굳이 가와 나로 나눠져 있다는 건 가에서 저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에서 저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그 차이점을 파악하셔라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라는 걸 머릿속에 좀 갖고 가시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런 비문학 제시문을 읽을 때는요. 드립다 갖다 글 읽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문제 먼저 조금 간략하게 보세요. 자,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는 어떤 걸,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고 뭐 가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이랑 1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라면 이건 뭐냐?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것들을 실제 경제 생활 혹은 경제적인 활동에서 적용시켜 봐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따라서 내용을 하나라도 잘못 중간에 하고 놓쳐버리면 14, 15번 같은 경우는 풀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슬프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2학년 학생들 보고 있다라면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이걸 못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얘를 볼 때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저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거 공부를 할 텐데 다 그랬어요. 선배들도 다 처음에는 어렵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 위로가 될까? 아니면 아무 타격감이 없을 수도 있고. 자, 가봅시다. 그러면 가부터 가죠.
자, 준거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평가하는 기준되는 가격으로.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겠어요? 준거 가격입니다. 준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래. 자, 외부 준거 가격과 내부 준거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런 한자어에 익숙해 주셔야 돼요. 외부 준거 가격은 그럼 당연히 가격의 그 가격을 매기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걸 거고요. 내부 준거 가격은 뭐겠어요? 예, 그거 가격을 생각하는 그 개인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쉽겠죠. 자, 외부 준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으로, 예, 그래요.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제시됩니다. 자, 그럼 외부 준거 가격은 어떤 가격이 있고 이거를 소비자가 뭐 하게 돼 있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가격표 같은 겁니다. 자, 반대로 내부 준거 가격은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인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소비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가치,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돼서 형성되는 것을 내부 준거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학원에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수강료는 예, 외부 준거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아, 정말 저 선생님의 수업은 몇 번 들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상쾌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 막 속에서 어떨 거야? 아, 저 선생님 수업은 한 달에 200만 원 주고도 들을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든 없든. 자, 그렇다면 지금 그거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그건 뭐가 돼요? 내부 준거 가격이죠. 여러분들이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슬퍼지네요. 자, 그렇다면 내부 준거 가격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그렇네요. 여러분, 외부 준거 가격은 굳이 설명할 게 없죠. 그냥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라고 뭐 하고 있어? 예, 역시나 이런 것도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질문했죠.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여러분 효용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쓸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alue예요, value. 자, 대체성이라는 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뭐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갤럭시의 기능에다가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아이폰의 멋스러움에 뭐 이런 걸로 차별화될 수 있죠. 그러나 비슷한 효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야? 핸드폰으로 그냥 유튜브밖에 안 보잖아요. 제 문자도 씹으시고. 자,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한대. 자, 양의 값은 당연히 파지티브겠죠. 음의 값은 예, 파지티브니까 네거티브겠죠. 있는 거예요. 값을 부여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서 소고기의 내부 준거 가격을 올리고, 자, 양의 차별화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 긍정적 평가니까. 반대로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음의 차별화를 가지를 적용해 내부 준거 가격을 낮춘다. 이러한 내부 준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관여도. 자, 관여도라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관여도라는 건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성 상황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얼만큼 관심도를 갖느냐예요. 자,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제가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얘를 2번 읽는다라는 건 시험을 그만큼 다른 걸 풀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막 여기에 막 일일이 막 정리하면서 글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연습할 때죠. 실전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익숙해지긴 않겠지만 이런 식의 기호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옆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식의 화살표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건강에 여러분 영양제를 구할 때 남들이 좋다 해서 그냥 무조건 고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제일 심한 게 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예. 여러분 학원이에요. 예. 여러분 학원 고를 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학원 좋대더라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관여도가 낮은 거고요. 그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말투는 어떻고, 그 선생님의 뭐 학교는 어디고, 뭐 어떤 걸 가르치고, 애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번에 성적은 잘 나왔는지, 온갖 것을 다 따져보시는 게 관여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합니다. 자, 내부 증거 가격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네, 관여도. 그리고 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성에 관한 거 얘기했던 거고요. 자,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네요. 그렇네요.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증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다이소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와 3,000원짜리를 보면서 이거는 2,000원짜리는 이만큼의 가치고 1,000원을 더 줄 가치가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고르는 친구 많이 없을 거예요. 왜?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갖지 않고 둘 다 저렴한데 실용적이다라는 내적 증거를 갖게 되니까. 자, 이 경우에는 관여도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에는 밑줄을 그셔야 돼요.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단순히 다이소처럼 싼 것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 증거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분들이 딱, 저 제품은 애초에 좋은 제품이야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도 크게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내적 증거 가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심리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가치에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으로 양과 음의 효용을 따진다라는 거. 두 번째는 관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고요. 나로 가봅니다.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똑같이 뭐 하면서 시작합니까? 질문하면서 시작하죠. 자, 행동경제학에서는 여기다가 하나 밑줄 그으십시오. 여러분 이 비문학 제시문을 읽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긴 할 텐데요.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행동경제학이라는 건요, 인간이 실제로 소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연구해서 결국 인간이 얼만큼 합리적이지 않은가를 증명해내는 경제학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가격이 싸면 많이 사고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사실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격이 비쌀수록 여러분들 뭐가 있으니까 비싸겠지 하고 그것을 더 소비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걸 연구하는 게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거래 효용, 거래 효용이라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러분, 효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 쓸모,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 증거 간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이 저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근데 실제 가격도 높아.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 자,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즉 저걸 사는 것의 효용이 사용해서 실제로 쓰는 것보다 더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대. 즉 뭔가 저 물건의 실제 쓸모보다 내가 쟤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가치. 예를 들어 명품을 좀 보자고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명품 좋죠. 여러분들 명품 좋은데
명품? 여러분들 명품보다는 그래.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가 있다고, 프로 맥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어차피 시간 제한 걸려 쓰지도 못하는데? 자, 그런데 어딘가 꺼냈을 때, 자, 내 폰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야. 라고 우리가 딱 꺼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쫙 쳐다보죠? 그때 얻어지는 희열. 이런 게 있다라면,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게 크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산다라는 거지. 자,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라고 보는 거죠. 겉멋이야, 겉멋. 예.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은 뭐야?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 충격을 준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자, 마케팅으로 이용되는 거 두 번째. 자, 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 희소성. 희소성은 얼만큼 귀하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외부 증거입니다. 외부 증거 가격을 같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가죠, 여러분들. 자, 똑같은 나한테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도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괜히 뭐해? 사고 싶어지는 게 희소성. 그러면 외부 증거. 그래서 여러분 희소성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홈쇼핑. 오늘 여러분 저희 위키 국어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물건을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 볼펜. 그런데 매진 임박 떴네요. 매진입니다. 자, 그럼 매진일 것 같아. 그럼 나는 저걸 못 사? 그럼 뭐 해야 돼? 저거 사야지 하고 억지로 눌리게 된다라는 게 효성. 자, 그 다음에 외부 증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이거 뒤에 거 설명 뭐 다 안 읽어도 다 나오니까 이거 얘기해 주죠. 외부 증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요? 5,000원에 팔아요. 자, 여러분 그냥 5,000원을 붙여놓는 거나 10,000원을 5,000원으로 이렇게 풀어놓겠습니다. 예, 차이가 있나요? 실제 판매 가격은 차이가 없지만 왠지 외부 증거 가격 10,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싸게 팔아준다라면 왠지 뭐 하는 것 같아? 개꿀? 예,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우리 마트 가면 할인가와 정상가를 같이 적어 놓는 마케팅을 많이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래 5,000원짜리겠죠. 원래 5,000원짜리를 제값 주고 사는데 10,000원을 5,000원으로 깎아준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싸게 사는 기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얘기하죠. 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이 뒤로 계속 나오네요. 자,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증거 간격이 높아져 거래 효용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외부 증거 가격의 제시 전략. 그러면 요 윗부분은 뭐에 관한 거야? 아까 여러분 희소성에 관한 거고, 외부 증거 가격 제시 전략은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적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증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예, 이건 아까 얘기한 거 설명됐네요. 자, 또한 밑에 여기 내려오세요. 그러면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비 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답니다. 자, 소비자가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은 음의 가치를 지키는데, 음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증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럼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결국 조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막 한꺼번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어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갑자기 EBS의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갑자기 EBS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 수강료가 지금보다 3배는 올라야 되나요? 아니죠. 왜?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장기적인 거래를 생각했을 때 수업료를 3배씩은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어려워요. 그리 여러분. 자, 1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것은 저는 정답 위주로만 해설하고 가겠습니다. 아예 준거 가격을 모아서 나눠 외적 준거 가격과 준거 가격으로 나눴습니다. 거 설명 방법을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분 또는 분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분류. 그 다음에 나는요. 준거 가격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희소성과 뭐에 따라서? 희소성이랑 아까 뭐였지? 외부 준거 가격을 함께 제시해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비 효용까지도 고려한다라는 준거 가격이 활용되는 양상이란 단어는 뭘 뜻해요? 모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나 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심심하시죠? 자,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거 관여도는 아까 얼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냐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소비자는 제품의 양의 차별화에 가치를 부여하여 내부 준거 가격을 높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의 차별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가치가 뭐하다라고 느낀 거야? 있다라고 느끼는 포지티브한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물건의 가격, 내부 준거 가격, 내가 저 가격을 더 비싸게 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겠지. 근데 뭐 한다고 돼 있어? 낮춘다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너무나 쉽게 2번 되겠습니다. 잘못된 게요. 그 다음에 13번은 좀 패스하고 여러분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이러다가 진짜 2시간 설명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자, 14번 갑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까?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느끼는 가치보다 거래 효용이 커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거를 위에 걸 안 보고 이걸 읽을 수가 없군요. 자, 행동경제학에서는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고 사는 이유. 이거 아까 실제 쓰임보다 내가 쟤를 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같은 게 있다라면 그걸 뭐 한다고 생각해? 이익으로 의식한다라고 설명한 1번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이득을 느끼게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 2가지였어요. 희소성이랑 그 다음에 외부 가격을 뭐 하는 거야? 함께 제시해 주는 거. 한정되어 있다? 희소성.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을 자세히 제품을 함께 제시하는 거, 외부 가격 제시하는 거.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 자, 4번. 초과 수요가 있는 인기 있는 인기 차종이라도 기업이 자동차 가격을 일정 가격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 이거 아까 장기적인 고객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어. 그렇네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거. 5번.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목적이 이게 아니었지. 거래 효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 내부 준거 가격을 많이 벗어나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4번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이네요. 자, 가와나를 참고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갑은 외투를 구매하기 위해서 매장을 열어 둘러보았습니다. 외투 가격이 부담이 되어 부담이 돼서 많은 시간을 꼼꼼하게 들여봤다라는 건 뭐가 높다라는 거야? 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외투 A와 외투 B는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외투 A에 비해 외투 B는 보온성이 떨어졌어요. 자,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음의 가치겠지. 음의 가치니까 어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외투 B의 가격표에서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과 함께 제시된 20% 할인된 가격. 자, 그럼 얘는
외부 가격, 외부 중고 가격을 함께 제시해주는 마케팅 전략이죠. 외투비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예,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갑은 외투비가 예약된 상품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왠지 뭐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결국 못 사게 되니까. 자, 이건 왜였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해졌다. 자, 살려고 했다가 못 사게 되면 마치 내가 뭔가를 뺏기는 듯한 모의 감정을 들어요. 내가 손실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든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자, 매장을 나오다가 이 손실감을 메꾸기 위해서 매장을 나오다가 진열대에 있는 양말이나 과거 구매했던 가격과 같아. 자, 그래서 특별한 고민 없이 관여도 크게 하지 않고요. 그냥 특별 없이 구매했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갑이 외투를 비를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진 것은 할인된 가격보다 내부 중고 가격. 자, 할인된 가격하고 내부 중고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뭐야? 왠지 내가 살려다가 못 사게 되면 줬다가 뺏는 것 같은 손실감 때문인 거지. 이 내부 중고 가격,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던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앞에 나온 글의 경제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아마 이거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불안감으로 계속 보셔야 될 문제긴 해요. 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제 여러분 문제로 봐야 되는 건 몇 번째 문제? 어느 정도 남았나요?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사실은 뒤에 17번에 나오는 이 철학의 비문학 샤르트르를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걸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40대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의 체력도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자, 17번이나 20번 문제 여러분 되게 어려웠을 거로 봐요. 있는 거. 사르트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에 대한 관점만 좀 있으면 될 텐데.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존주의는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어떤 거에 대한 문제, 20세기 이후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세계대전에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참혹함, 즉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과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약간 좀 어지럽고 되게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존주의는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글을 읽고 난 걸로 보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좀 설명을 하자라면, 인간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냥 존재하는 게 여기 나오죠. 의식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서 숨 쉬고 있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의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 과연 그 의식작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뒤에 나오는 거죠. 그 개념 두 가지가 뭐야? 여기서 설명하는 하나는 무화죠. 무화가 어디냐? 무화. 무화. 무화라는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하고 있는 제가 AI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없어요. 수업 때도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감각을 믿지 않고 부정함으로써 계속 비판적인 의식, 시선을 갖고 있으면 무아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있는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있지 않은 것, 그럼 저기 서 있는 인간은 뭐냐는 거야.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이 없는 거라면 저 앞에서 떠들고 있는 존재는 뭐야? 그거가 바로 뭐 하는 거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즉,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냐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의 의식은 보이는 모습 자체에
를 무화라는 거야. 사과가 있어. 그럼 빨간색이라는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 무화시키래, 무화. 그렇다면 그 안에가 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과가 누군가를 뭐해?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사과,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뒤에 이야기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뭐하다? 존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더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어디에 적용시키는 이야기가 나와? 뒤에 나오는 예술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예술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모방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사람 속. 자, 일단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작가의 머릿속에 의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예술 작품이고, 그 상상해낸 것의 또 다른 뒷모습을 파악하는 걸 감상하는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과학은 한 문제 나오죠. 한 지문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오나? 학계에 따라 다르니까. 자, 이제 뒤쪽에 있는 걸로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31번서부터 33번의 문학작품으로 이번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고전 소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게 될 거는 언제냐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천재 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고전 소설을 1학기 중간고사 때 보게 될 겁니다. 박시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보시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 미래 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2학기 때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갈 텐데 허생전에서는 고전 소설의 작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시전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데 자, 요거 하나만 필기 아니면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웅. 자, 영웅 군담 소설이라는 것의 특징을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웅 군담 소설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영웅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일단은 영웅들은요, 일단 태어날 때 좀 기이하게 태어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영웅이 칠 때 뭐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하늘에서 뭐가 뭐 때려왔다거나 아니면 뭐 태몽을 꿨는데 용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 다음날 임신을 하게 됐다거나 이런 식의 기이한 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애초에 뭐한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죠. 왕의 혈통이라든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대부분 왜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는가?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하나 적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모의고사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아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수많은 단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다 고등학교 용어예요. 자, 이거를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저하고 3학년 동안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다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할 때마다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에 저렇게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 자, 적강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사늘의 선녀예요. 선녀가 그 옥황상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럼 벌을 받아서 어디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예, 업보를 씻는다고 하죠. 잘못된 것들을 잘 극복해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들을 적강소설이라 그래요. 바로 하늘의 출생이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 1차 위기. 여러분,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1차 위기. 집에서 어떻게 쫓겨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요. 자, 근데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왜? 아직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걸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뭐 전생에 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 드디어 뭘 하냐면 자신이 능력 어떤 사람인지 각성합니다. 예, 각성,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인정받으면, 자, 이제 2차 위기를 겪습니다. 이 2차 위기는요, 여기 1차 위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면, 능력을 각성하고 난 2차 위기는, 예, 여기서는, 예,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 즉, 주로 대부분, 예, 전쟁이 일어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뭐 하게 되는 거야? 발휘하게 돼서 다시 인정받게 되고, 다시 원래 고향이었던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구성들을 가져가는 게 고전소설 영웅분담소설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알았다라면 보세요 여러분들 31번 33번 소설을 보시면 중간에 여기 중략 부분이 돼 있어요. 자, 중략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략 부분에 가시면 무예와 도수를 익힌 하오규는 세속으로 돌아가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해야 합니다. 자, 무예와 도수를 익힌 하오규는요, 예, 자신의 능력을 뭐 한 거예요? 각성했어요. 위에 그러면 조력자가 나오겠죠. 앞부분에서는. 자, 세속으로 돌아와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합니다. 남장을 한다라는 걸 봐서는 여성이네요.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오규는 원수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무슨 위기야? 2차 위기. 국가가 전쟁이 나는 2차 위기. 그럼 이걸 기준으로 위에는 1차 위기, 밑에는 2차 위기. 예, 이런 얘기가 돼요. 자, 1차 위기 때 아까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어? 그것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전 문학을 푸는 가장 중요한 팁 하나 갑니다. 무작정 글 읽었다가는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십니까? 33번, 주로 3점짜리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이 소설이 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하진 양문록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은 선계의 개입으로 일단은 뭐라는 걸 얻으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성이구나. 그 다음에 선택은 선계의 개입이랍니다. 선계는 어디야? 예, 하늘이겠죠. 하늘의 개입으로 극적 효과를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뭘 갖고 있겠어? 신비한 능력이 있겠죠. 구름 타고 다니거나 도수를 부리거나. 자, 선계의 조력자들은 오케이 나왔습니다. 조력자. 비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물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해내 도와주니까.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존할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 있는 글들은 그냥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해주는 장면이 있을 거고요. 전생의 정보도 줄 거고요. 네 번째는 가문을 보존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 2, 3, 4 보니까 이거 아닌 거 나오는 거 찾으라는 거지. 이러한 선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동한다. 예, 보통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일 테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힌트를 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더 저 소설에 대한 어떠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자, 그러면 가볼까요?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 자, 여러분 소저는 여성입니다. 소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주고 표현이 들어와 앉으니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하더라. 자, 이분은 굉장히 어떤 분 사람이겠어? 예,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돼? 조력자가 될 겁니다. 소저가 황홀하고 개의하여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예를 갖추니 그 부인이 흔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져 슬퍼하여 오균아. 자, 그렇습니다. 오균은 아까 얘기했던 이 소저가 오균입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사람 이름 배치 잘 시키셔야 돼요. 내 이제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라. 어머니래. 너의 남매가 강보에 쌓여 있을 적에 세상을 버림에 전생의 정보를 주네요.
버림에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내 어두운 하늘에서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너의 남매 보전하지 못하게 되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란 같아 집을 붙들미 내 손에 있거늘 내 어찌 죽어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라고 하나니오의 밑줄 그셨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너 못 도와줬어. 그래, 미안해. 그런데 너 왜 죽으려고 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걸 봐서 위에 생략돼 있습니다. 뭐를 시도했다? 예. 자땡을 시도했다라는 게 보일 수 있죠. 자, 우리 문중에 참하는 운명이니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구해서 우리 가문을 뭐 하겠다?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가문 구하는 방법 나옵니다. 진원대선께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자, 이 진원대선이라는 선인 신선에게 도움을 요청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져 사식하게 말하기를 이 모두 너의 운명이요 하늘이 정한 운순이 차마 어찌하리요. 우리 2학년 학생들 이거 뭐라 그랬지?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모든 건 다 하늘이 정해준 거야.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할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생각하라. 몸을 아끼는 방법 몸을 맞춰 후사를 얻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 진원자는 본래 내 스승이니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모름지기 나아가 일시도 머물지 말라 라고 계책을 알려줍니다. 소저가 슬피 울며 대답하기를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며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그래 모친의 가르치심을 받자옵니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께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라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목숨을 끊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이 응낙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약을 꺼내서 소저에게 먹이고 일어나매 문득 오색 구름이 흩어져 다시 보지 못하니 사라져버렸죠. 흐릿한 중에 놀랍 깨달음이 한순간 꿈이라.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잠깐만. 꿈에서 지금까지 다 꿈인 줄 알았는데 약을 먹었더니 혀가 혀 깨물고 죽으려 했네. 혀를 깨물었던 게 어떻게 됐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믿을 수 있겠어? 안 믿을 수 있겠어?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여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할지라. 거짓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 상황까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누가 나왔어? 진원 법성관, 진원 선인을 에게 말을 해놨다라고 해놨으니까. 자, 내 일찍이 시설을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을 이르나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제자 화선이라. 전생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줘야 하니 옥제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잠깐. 아까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적강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예요. 왜 쫓겨났는지가 나올 겁니다. 줘야 하니 옥제가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안전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 때 문곡성과 일찍이 바둑두어. 자, 문곡성이라는 또 다른 누가 있는 거야. 남자가 있네. 자, 그랬더니 둘이 뭐 한 거야 결국? 눈 맞은 거네.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희롱하여 할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께 한 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보면 즐거워. 잠깐만. 옥황상제 앞에서 옥황상제의 여인이랑 부부가 되기로 해. 자,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이 가하리라. 그대 용모가 아름답고 고운이 내 아내로 삼고자 하더라. 이걸 누가 들었다? 옥제, 옥황상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과 노하니까 화가 난 거겠죠. 인간으로 귀향을 보내시니 서로 남녀를 다투는 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학하의 여자가 되니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을 멀게 하시고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그래, 이런 고난을 일부러 옥황상제가 주셨다라는 거죠. 너는 비록 이번 세상의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 아하, 공명을 이뤄 천하의 지기를 펴게 하시니 내 모친 윤씨 천궁에 즐거우신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하여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니라. 그래, 아까 꿈속에 나타나서 다시 부탁해놨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있는 거 도와주죠.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술과 도술을 익힌 조력자를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깨닫고 난 뒤에 남장을 하고 장원급제해서 이제 국가를 살리는 일에 나아가야겠죠. 그럼 뒤에 얘기는 다 뭐겠어? 나가가지고 남장을 했지만 결국 모든 군사들을 다 뭐해? 깨 부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하진양문록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저 문학 전공했지만 저도 처음 보는 소설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작품들은 이런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올 작품들은 다 나왔고 대신 덜 익숙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분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작품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의 흐름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적절한 거? 31번 보십시다. 자, 1번. 오규는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어. 너무나 쉽게 1번 아니에요? 예. 이걸 꿈이라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약을 먹고서 진짜 자기 입안이 다 나은 걸 봐서 뭐라고 했어? 어찌 거짓인지 알지 못하더니라. 자,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1번이 맞는 거죠. 이거 31번은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33번 가볼까요? 하진양문호, 이거 아까 설명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균에게 진원자를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으로 알려주는 데서 조력자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주는 거 맞고, 자, 도사가 오균에게 이번 세상의 여자인이 전생 몸이 남자라고 해서 전생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 맞고, 오균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의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도 맞고, 4번 도사를 만난 오균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는 데에서, 자, 큰 은혜를 입어서 남은 목숨을 구했다라고 했어. 인물이 선계의 조력자의 위기의 순간에 구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잠깐만. 제가 문제를 잘못 봤군요. 4번도 맞죠? 예, 조력자에 의해서. 자, 3번 다시 보세요. 제가 약간 피곤하고 졸리기 시작한가 봅니다. 자, 오균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변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했다라는 건 여러분 뭐 때문이야? 이거는 죽으려고 했다는 거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왜 죽으려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략 1시간 조금 넘게 촬영이 된 것 같은데, 뒤에 고전 쪽을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뒤에 현대소설이나 현대시 등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고전은 아마 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저희는 고전, 요 뒤에 있는 고전 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나머지는 해설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 자, 목표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역시나 어떤 유형, 도전해보는, 말아가는 거니까요. 제가 저녁을 못 먹었더니 지금 막 너무 힘들어서. 자,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우리 수업 때는 이거보다 더 열성적으로 하니까. 자, 여러분 고전을 읽을 때는요, 힌트를 먼저 보시라고 했습니다. 뒤에도 당연히 뒤에 보시면 38번에 제일 배점이 높은 문제에 있는 힌트를 보셨어야 돼요. 자, 보기를 참고했을 때, 자,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갑니다. 조선 후기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고요.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뭐하기 시작하고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 사회가 막 변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그만큼 쌓이는 시기겠죠. 자, 후기를 배경으로 생업에 대한 사대부의 현실인식이 나타난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사대부의 현실인식이 나타난답니다. 조선 후기에. 자, 작품에서의 노동은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작품 속 화자나 인물은 당대에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양반이야. 자, 가는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하여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
아하. 결국은 먹고 사는 걸 가지고 유교적 사회를 가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입장. 자, 이 단어를 모르면 또 못 푸는 문제네요. 자,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건 의심하는 거예요. 즉, 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제시하는 사대부 인물을 등장시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와 나라는 작품에서 둘 다 양반이 나올 거고요. 사대부가 나올 거고, 그것들이 생업, 즉 농업이나 상업, 공업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게 이것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시고 글을 가셨어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일단 갑니다. 천하의 사람들을 사민에 나누시니, 자, 사민, 무리팩, 조선을 4개로 나누면 뭐야? 사농공상입니다. 제일 높에 있는 건 선비사, 그 다음은 농업, 그 다음 공업, 제일 천한 것이 상업이 되겠죠.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 하려니야, 입신양명 관직에 나아가는 거죠. 농사는 본업이라, 오케이. 자, 농사에, 밑줄 보십시오. 자, 뭐, 공부를 잘해서 사대부 관직에 나가면 좋지만, 안 되면 농사는 본업이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니까. 자, 앙사부육 가리로다. 앙사부육이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인명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이거 운명노조에 관 천민이 되어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본업을 아니하랴. 에다가 여러분 별표. 천민이 돼서 하늘이 낳은 자식이 되어서 본업을 아니하라. 그럼 본업은 뭐야? 농사예요. 농사를 아니하랴. 아. 자, 그럼 이 사람은 관직에 나간 사대부가 아니라 뭘 하는 사대부야? 농사를 짓는 사대부라는 거를 아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뭐 하랴. 자, 이거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질문하는 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잘생기지 아니한가? 질문이에요? 네, 질문 아니에요. 자, 여기도 그럼 본업을 아니하라는 건 아니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하거든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 심어 화기에 숨을 틔어서 비이슬에 자랐거든. 자, 봄이 됐어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서 심어서 화기, 그 따뜻한 기운에 숨을 틔어서 비를 맞고 자랐거든.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자풀을 다가서 기운차게 형성하거든. 자, 봄에 씨를 뭐 하는 거야? 뿌리고 그 키우는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자, 청주를 맑게 빚고 자성을 갖춘 후에 신선조께 제사하며 처자식권 누리고 배불리 먹이리라. 자, 요거 우리 조상님께 뭐를 드리는 장면이야?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덕목이야? 유교적인 덕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안 입으면 인간에 나왔다가 호롤이 돌아간들 부항 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으리. 자, 이거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면 나중에 돌아가서 죽어도 후회될 게 없다. 자, 얘부터 성현내도 농업을 먼저 하니, 자, 농업을 먼저 한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대수는 성인으로 역사내가 밭을 갈고 후직은 농사되어 경종을 힘쓰시니 신야 이윤이야. 자, 이윤이 제갈량 후직. 자, 여기 뭔 소리인지 몰랐을 겁니다. 다 누구야?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도 농상을 일삼으니 세상에 중요한 일이 이밖에 또 있을까? 자, 이런 사람들도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농사가 뭐하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금과 은이 귀하여도 기가를 못 살리고 옥백이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없다.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가 있어도 흉년 먹을 게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심이 늘 어찌나리. 자, 재산이 없는 뒤에야 선심 착한 마음이 어찌 생겨나리. 자, 즉 이 사람은 뭐야? 농업 그로 인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먹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반도 먹는 것 없이 저런 게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글마다 이르시니 주공의 7월시는, 자, 7월에 지은 시란 뜻이겠죠. 그 중에 간절하니 읊으며 노래 불러 뉘하니 감동하리. 자, 뉘하니 감동하리도 역시 서리법이죠. 그러면 이 7월시를 통해서 누구나 뭐 한다라는 얘기야? 감동한다라는 거죠.
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제안합니다.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아이 어려우냐. 우부도 어리석은 남자들도 다 알거든 그 아니 쉬울 텐가. 그만큼 농사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고.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 거든 글을 읽어 충효를 보는 삼고 구족이 화목하거든 월삭에 회음하여 낙세로 누리다가 공명을 못 잃지라도 격안가로 들그리라. 즉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이번엔 나는 수필이에요. 여러분, 수필은 뭐니? 어떤 경험에서 얻어진 깨달음을 적습니다. 그럼 고전 문학에도 수필이 있었나요? 옛날 사람들도요? 당연하죠. 있었죠. 자, 온돌방에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었는데, 여러분 상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뭐가 되겠어? 천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자, 밤이 깊어지자 한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하는 소리가 제법 오래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사기, 그리고 백이전, 사기 속에 있는 백이전이랍니다. 그럼 얘 뭐야? 유교경전이거든요? 백이전으로 끝마쳤는데 한 번 소리내 읽을 적에 음절이 유료하고 구두되는 것이 분명하였다. 잠깐만. 상인들은 주로 천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글을 알아 몰라? 모르는데 이 사람이 백이전이라는 유교경전을 읽고 있단 말이야. 자, 백이전의 아멸지사가 세상에 나오고자 물러가는 것에는 때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 되어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여왕의 사람이 품행을 갈고 닦아 이름을 드날리고 한다면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후세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에서 이르러서는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해. 자, 이거를 읽은 사람이 그때 뭐 한 거야? 감정이 흔들린 거거든. 목소리가 끊어질 듯 하였다. 자, 그러다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진 듯 하였다. 놀라고 의아하여. 왜 놀랐겠어? 아니, 저 천하디 천한 상인 것들이 어떻게 알고 읽을 수 있는 것인가? 하자 다만 쑥대마리 한 객 4명만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누가 읽었냐고 묻자 방금 전에 백이전을 읽은 사람이 말했다. 접니다. 저는 지난해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과 문벌은 말하지 않겠사오나 자 여러분 이름과 문벌이 있다라는 건 이 사람도 뭐라는 걸 얘기합니까? 사대부 양반이라는 걸 증명하죠. 현재는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답니다. 자, 사대부가 뭐를 만들어 판다고? 이 물건 이거 흔들어서 채를 파는 일을 합니다. 자, 시대적 상황도 알 수 있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양반들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대는 분명 사대부의 후예로 직위가 있고 글을 잘 지었을 것이요 진실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어찌 젊어서 먹고 살 방도로 채를 만들어 파는 데서 찾는단 말이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왜 너 양반이면 왜 그걸 채를 만들며 팔고 있느냐.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데. 그러자 갱은 안색이 변해 오랫동안 있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 추위와 배고픔에 죽을 듯했다. 야, 먹을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딴 공부가 뭔 상관인 거야 라는 게 이 사람 생각인 거지. 생각컨대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에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밭을 가지 못하고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책에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경쟁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맡겼고 먹고 살 방도는 또한 많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오직 상인뿐이요.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와 섞이지 않는 것 채뿐이다. 이 때문에 기꺼이 천한 이름을 자처하여 이익이 적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일에 종사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다. 오호. 이건 일종의 뭐 하는 거야? 돌려 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쌓여있는 채로 앉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곳에 가는 건 상인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과 섞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건 채야. 그래서 나는 니네 양반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고 뭐 하겠다라는 거야. 반대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을 골랐다라는 이 사대부들을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릇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야. 하지만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가 있어. 그게 벼슬에 나가 있는 사대부들의 문제라는 거지. 자, 벼슬한 자들에게 나왔는데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고 하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그 외 사람들 또한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감히 언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 실상을 따져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는 것의 차이만 있고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소득이 많으냐 적느냐 차이만 있다. 즉 나는 니네랑 다를 게 없어.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하므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도 서술자도 뭐가 있겠어?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였겠지. 그대의 말을 통달하였네. 그런데 그대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일세. 아직 반성 안 했어. 야, 네가 지금 그 깨달음을 얻은 것도 결국 네가 문학이라는 것, 글을 지을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어떻게 문학을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하겠니? 사대부들 욕하지 마. 라고 하자. 객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불끈 주먹을 쥐고서 3번 일어서서 앉았다.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자,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엔 항상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무근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되니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자, 그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불행한 거야. 저는 여기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는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그 재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거에 대한 근심이 쌓여 있으니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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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뭐야? 역시나 서리적이죠. 그렇지만 제 말은 격렬하여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선비님은 듣기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못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욕먹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듣기만 하소서. 나는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겨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따르지 않고 이 길을 쓴다. 요게 고전의 사람들이 썼던 수필이겠죠.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에 나온 것들은 농업을 통해서 본업, 자기 본업인 농업을 통해서 사대부이지만 농사 짓는 것들로 다시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유교적 감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데 비해서 나에서 최장수는요. 야, 니네가 그렇게 다시 문학, 글 쓰는 걸로만 쓸모없는 걸로 공부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꼴향이 됐어.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됐고 항상 다른 사람 것들을 뺏거나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최장수, 내가 오히려 니네보다 뭐한 것이냐, 더 깨끗하고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공통점. 자, 이거는요, 여러분 3, 4번 같은 문제는요, 고전 문학을 많이 풀어보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고전 문학이 현대 문학이랑 좀 다른 점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의문문의 형태로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질문한다. 그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 서리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서리법은 아까 위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나오는 거고요. 자, 35번은 패스하시고 36번. 자, 다음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인물을 찾아갑니다. 그럼 맞죠? 낭독한 인물이 채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임을 알게 되자 생계를 위해 그런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 왜 그런 거 하냐? 공부도 많이 한 녀석이 묻죠. 자, 이에 최장수는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반론하고 글쓴이는 그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네요. 네가 그런 사유를 하게 된 것도 네가 뭐를 알았기 때문이다? 글을 알았기 때문인데 왜 너 글 읽는 사람들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7번. 자, 아까 34번 7월시죠. 자, 7월시를 읽고서 뭐라고 돼 있었니? 보시면 7월시를 읽고 뉘하니 감동하리,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 감동했다라는 거고요. 니은은 백이전이네요. 이 백이전을 읽는 읊어대는 사람을 보고서 뭐에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가게 되죠. 답은 2번. 자, 7월시는 누군가 공감할 만, 그러니까 감동한다라는, 공감하니까 감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이전은 그 최장수에게 뭐를 느끼게 돼? 저 상인들 중에 저렇게 고급진 것을 격정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 호기심을 갖게 한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마지막 5번, 38번. 자,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얘도 3점짜리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고요. 5번 가보십시오.
자, 가에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는 것, 즉 먹고 사는 게 있어야 착한 마음도 나온다는 것에서 생업을 도덕적 삶의 실천을 위한 전제로 보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농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나의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는 것에서 문학을 생업으로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대부의 현실인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야? 이거는 최장수의 이야기. 그 당시 그 최장수잖아. 최장수도 사대부긴 한데,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지는 않았죠. 요거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전 문학 설명하는 거, 뭐, 사실 제가 지금 좀 체력이 딸려서 막판에 지금 저도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다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하고 풀면 다 못 맞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학년 문제라는 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는 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사실 근데 이 시험이 조금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어렵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수업 때 와서 저에게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